네, 그러면 오늘 저희 그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오전부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그러면은 우선 위에 저희가 방금 이제 2교시 마지막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게 이제 스트링을 어떻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은 그냥 다 이제 슬라이싱이나 인덱싱에 대한 그런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직접 한번 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이제 단계인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면은 저희가 위에서 배운 그 데이터 타입들 있죠. 데이터 형태들. 뭐 숫자나 문자열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담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자료 구조라는 그 공간 내에 이 데이터 타입을 담게 되냐면은 자료 구조 안에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개 담으면은 우선은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것도 바구니 안에 담으면은 그 바구니만 들면은 한꺼번에 여러 물건들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자료 구조, 하나의 자료 구조, 큰 자료 구조 안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아두면은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 안에다가 담고 또 담아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처리나 가공들을 실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배워볼 자료 구조는 리스트라는 건데요. 리스트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브라켓, 대괄호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켓 열고 닫고 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은 하나의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들은 이제 요 콤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서 담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담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2 easy라는 문자열을 저희가 4개를 각각 담았습니다. 또 밑에 있는 요 리스트는 0, 1이라는 숫자를 담았고요. 그 뒤에는 문자열도 이렇게 섞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요 예시는 정수형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큰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즉, 이 예시는 뭐냐면은 리스트 안에 숫자도 담고 또 다른 리스트도 담은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소규모 리스트 안에는 또 이제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할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실행시키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요 프린트 명령어를 보면은 이렇게 각각에 담긴 그런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통해서 이 A라는 변수에 현재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자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했듯이 리스트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 리스트 언더스코어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하고 리스트 언더스코어 요 언더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예약어에다가 우리가 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사고를 이제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쓴다라고 했죠. 만약에 본인이 해당 단어가 확실히 예약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언더스코어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네. 어, 우선은 이렇게 요런 변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자를 길이 구할 때 len 함수를 썼듯이 리스트도 길이 구할 때 len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컴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 원소가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길이가 4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저희가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특정 위치에 있는 거를 접근할 때에는 그냥 숫자 하나만 넣고요. 특정 범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범위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접근하고 싶으시면은 이 컬런을 기준으로 왼쪽에 시작 지점, 오른쪽에 끝 지점
근데 끝 지점은 그 지점 포함하지 않고 그 전까지라고만 했죠. 그래서 얘는 1, 2번째만 있는 원소들. 근데 얘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0부터 시작이죠. 0부터 시작이니까 0, 1, 2, 빅데이터랑 101, 요 두 가지 원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고, 이렇게 1, 2 슬라이싱을 했으니까 빅데이터랑 101, 101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이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커멘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강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리스트 간에도 제가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뭐 곱셈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리스트 안에 3개 원소가 있고 3개 원소가 있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에는 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뭔가 더해서 결과값이 뭐 5, 7, 9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뭔가 직관적인 예상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리스트 간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얘는 앞뒤로 그 리스트가 이어지게 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서 결과값을 보여드리면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리스트 간에 연산을 하게 되면은 A가 앞에 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먼저 A가 1, 2,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뒤에 있으니까 네, A 플러스 B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얘가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원소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리스트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뒤에다가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1, 2, 3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B 1, 2, 3 플러스 hello world 이제 문자열까지 이렇게 앞뒤가 붙여진 상태에서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좀 번외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배울 그 교육 과정에 없긴 한데 만약에 뭔가 원소 간의 연산을 하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이 numpy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 numpy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게 되는데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존재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 하나의 뭔가 프로그램, 다양한 소스 코드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제 공간을 우리가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패키지 안에는 이미 다른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다양한 함수들과 기능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다시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고 불러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패키지 중에 이제 numpy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numpy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 연산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umpy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numpy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array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이 리스트를 변환을 시켜준 후에 곱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그 원소 간의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 리스트를 우리가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array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고요. 얘를 A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를 array로 된 이 1, 2,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이때는 우리가 원소별로 이제 곱셈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내용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4칙 연산을 할 때에는 뭐 숫자면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면은 정수랑 실수가 있겠죠. 이렇게 숫자 간의 4칙 연산은 오케이고 제공되고요. 또 문자열 간의 4칙 연산도 괜찮습니다. 제공되는데 숫자랑 문자열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간의 4칙 연산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얘는 이제 에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서드 몇 가지들을 여기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ppend라는 메서드는 가장 뒷부분에 우리가 추가적인 원소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ist underscore라는 이제 변수에 기존에 이런 리스트가 있었는데 여기 뒷부분에 숫자 5를 추가했다라는 과정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가장 뒷부분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 append는 가장 뒷부분에만 추가해 줍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위치에 삽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insert 메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우선은 이 콤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명령어 옵션들을 주게 되는데요. 이 콤마를 기준으로 첫 번째 옵션에는 그 위치 얘는 1번이니까 우리가 0, 1 그러니까 환경 다음에 뭔가 이제 우리가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 다음에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요소, 원소를 이렇게 뒤에다가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and를 우리가 환경 뒤에다가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 and 빅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트가 받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인서트 외에도 앞으로 저희가 배워볼 다양한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 메서드가 입력받는 그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런 옵션들을 저희가 이제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죠. 네,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제 이렇게 위로 이제 호버링 네 이렇게 위로 이제 커서를 갖다만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 뜰 때도 있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이제 얘가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먼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를 띄우시고 한 번 더 띄우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입력받는 이 인자들 얘를 이제 인자들이라고 합니다. 정식 용어로는 이 인자들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덱스, 인서트하고자 하는 인덱스를 먼저 옵션으로 받고 인자로 받고 두 번째는 그 해당 인덱스 위치에 놓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 그 원소를 이제 인자로 받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또는 이제 구글링 하셔도 구글에다가 그냥 한번 이제 검색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보면은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리무브도 한번 알아볼 텐데, 리무브는 이제 and, 이제 원소를 이제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자, 지금은 우선은 여기에 다양한 지금 문자열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숫자로만 리스트를 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로만 이렇게 리스트를 채워 놓고 2134가 있죠. 2134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메서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sort라는 메서드인데요. 이 sor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1, 2, 3, 4 순으로 얘는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니까 오름차순 오름차순이겠죠. 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니까 오름차순이고요.
얘를 내림차순으로 또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리버스라는 옵션에다가 true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거꾸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오름차순의 반대인 내림차순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네,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트에 이제 들어가는 요 인자, 이 리버스라는 인자명을 저희가 알아야만 이렇게 true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저희가 뭐 컨트롤 쉬프트 써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물음표, 이 물음표 연산자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이 sort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콜앱 창에서 이 새로운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 도움말 창이 뜨죠. 그래서 해당 그 메서드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리버스라는 옵션을 받고 얘가 디폴트는 false로 되어 있어서 얘가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정렬을 하는데 이제 in place로 정렬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도 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in place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긴 한데요. 얘가 뭐냐면은 in place는 해당 그 변수 공간 내에서 그 정렬을 실시하고 그 정렬된 값을 기존에 있던 변수 안에다가 저장까지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스로. 그래서 그 인플레이스와 인플레이스가 아닌 정렬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이렇게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자체 메서드를 쓰면은 얘가 인플레이스 정렬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약어인 sorte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는 인플레이스 정렬을 하지 않고요. 그 정렬된 결과값을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하고 원래 있던 값은 정렬되지 않아 있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셀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자체 메서드 sort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은 4321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sort라는 자체 메서드를 쓰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list underscore라는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까 1, 2, 3, 4로 이 정렬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름차순으로. 반면에 원래 있던 값에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가 있었고 이 상태에서 이 sorted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는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예약어입니다. 네, 이렇게 sorted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리고 reverse to라는 옵션을 줘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함수 실행 시에 내림차순으로 얘를 정렬하면은 이렇게 4321로 나옵니다 라는 정도만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함수 실행 후에도 이 list underscore 값을 보니까 얘는 그대로 이 함수 실행 전과 같습니다. 값이. 즉 얘는 인플레이스 연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정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라고만 보여주고 원래 있던 값은 그대로죠. 반면에 위에 있던 인플레이스 함수는 원래 있던 값을 아예 함수 실행 후에 변경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그 다음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어떠한 자료 구조냐면은 저희가 사전을 볼 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네이버나 팝하고 이런 그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 아주 두꺼운 책으로 된 사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전에 보시면은 그 특정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뭐 B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뭐 C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그 인덱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키값에 바로 접근해서 A부터 시작하는 단어, 뭐 B부터 시작하는 단어를 바로바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구조가 이제 딕셔너리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키값이 있고요. 그 키값에 해당되는 이제 value 값,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예시로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은 딕셔너리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컬리 브라켓 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예시는 이제 이름이라는 키값에 iu라는 value를 저장을 했고요. age라는 키값에 27을 저장을 하고 인기곡이라는 키값에 하나의 리스트를 이렇게 저장을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선은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키값, 밸류값, 키값, 밸류값, 키값, 밸류값 이런 식으로 네, 하나의 쌍이 이어진 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밸류 값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은 그 키 값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u라는 밸류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키 값을 활용을 해서 인덱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라는 키 값으로 인덱싱 할 때는 우리가 브라켓, 대괄호를 쓰죠. 인덱싱을 하면은 iu라는 밸류 값을 저희가 얻게 되고요. 만약에 이 딕셔너리 안에 어떠한 키값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keys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되고요. 또는 어떠한 밸류 값들만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values라는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 값들과 모든 밸류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알아봤고요. 딕셔너리는 저희가 추후에 또 다른 이제 데이터 자료 구조인 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때 다시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함수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입력값을 받으면은 특정한 이제 조건을 거쳐서 특정한 이제 알고리즘을 거쳐서 그 나오는 결과값을 이제 반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파이썬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실습해왔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함수들을 그냥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타입이나 프린트처럼. 하지만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함수를 따로 이제 구축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 define의 약자인 def라는 이 명령어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만들 수 있는데요. def를 쓰시고 함수명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함수가 받는 입력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a와 b 이 두 개의 입력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입력값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밑에 소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a와 b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얘를 처리할 거냐면은 a 플러스 b를 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얘를 반환하겠다. return.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먼저 얘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add를 쓰게 되면은 a 플러스 b 5 플러스 7인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함수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건문 반복문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 함수 안에 다양한 우리가 이제 이제 처리 과정들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받은 입력값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입력값들을 처리할 때 쓰는 다양한 이제 문법들 중에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 문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해당 조건문이 충족할 시에 충족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실행을 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정 버튼, 예를 들어서 뭐 3번 버튼이 눌리면은 이제 코카콜라를 뭐 출력해줘라, 뭐 또는 5번 버튼이 눌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를 이제 출력해줘라,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시에만 실행해야 되는 뭔가 이제 결과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에 이제 들어가는 조건으로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이 부등호와 등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등호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제 큽니까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 얘는 오른쪽이 뭐 왼쪽보다 뭐 큽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충족이 되면은 뭐 그 다음 문장을 뭐 실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밑에 또 넣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느낌표 느는 이 양쪽이 서로 다르냐를 묻게 되고, 2와 3은 서로 다르니까 맞습니다, true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equal 연산자를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season이라는 문자열과 겨울이라는 문자열은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느낌표다라고 하시면은 애초에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양쪽이 다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른 게 맞죠. 지금 이 예시는 양쪽이 서로 다른 게 맞으니까 얘는 이때는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얘는 true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if문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달성했을 때 우리가 뭔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조건문들을 사용한 예시들이고요. 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얘는 A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면은 A가 5보다 크냐를 묻고요. A가 만약에 5보다 크면은 A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걔를 B에다가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해라 라는 이제 코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10은 5보다 크기 때문에 10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걔를 B에다가 저장하고 B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이 나온 거죠.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을 또 지속해서 계속해서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또는 같은 이제 위치 선상에서 다양한 조건문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싶을 때는 요 elif라는 이제 명령어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냐면은 버튼이 1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요. 만약에 버튼이 1이면은 그냥 프린트 레츠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고요. 멈추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아예 확인하지도 않는 거죠. 만약에 1번이 아니다, 1번이 아니면은 그 다음 조건문으로 넘어가서 2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만약에 맞으면은 이 웰치에서 출력하고 밑에 있는 거는 확인 안 합니다. 애초에 여기는 확인하지도 않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if로만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1번이면은 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확인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if로만 쓰면은.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거를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의 자판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했던 거라서
이제 1번이 확인됐으면은 그 다음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을 여러 개 쓰면은 사실 불필요한 확인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elif를 써서 불필요한 확인 한 번 확인했고 그게 뭐 맞으면은 더 이상 밑에 있는 것들은 확인할 필요 없다 라는 거를 이제 명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elif라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라는 점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건문으로는 우리가 방금 그 대소비교 부등호랑 등호만 봤는데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in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은 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이제 데이터가 오른쪽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이라는 이 숫자가 1, 2, 3이라는 리스트 안에 없죠. 없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고요. false가 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10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not in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열간에도 이러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존재하니까 이제 true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성균관대라는 단어가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없죠. 없으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반복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뭔가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for문과 while문 이렇게 두 가지의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for문은 우리가 반복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명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while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조건을 이 조건이 이제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라.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라. 라고 할 때 while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두 개의 문법의 큰 차이점입니다. for문은 범위를 알려주고요. while문은 조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for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for문을 반복을 할 범위를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라는 범위를 얘가 지금 명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i라는 변수에다가 이 1번을 먼저 넣어서 밑에 있는 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2번을 넣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3번을 넣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10번까지 10번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반복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해석을 하면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얘는 그러면 55가 나오죠. 그리고 이 범위를 명시를 할 때 이렇게 리스트로 명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range라는 함수로 범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range는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부터까지의 이 정수들을 일씩 증가하면서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이 레인지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의 합인 이제 55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디폴트는 1씩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횟수를 뭐 바꾸고 싶으실 때에는 컴마를 한 번 더 넣으시고 이렇게 뒤에다가 증가하고자 하는 그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10 이전까지 9까지 증가하는데 2씩 증가해라. 그러니까 13579 홀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거꾸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제 얘는 10부터 1 전까지 마이너스 2씩 빼면서 이제 확인해라 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 안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while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저희가 조건을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밑에 있는 거는 계속 실행해라 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지금은 일단 0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i는 지금 얘가 실행될 때마다 계속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1씩 더해주다가 얘가 그러면은 5가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면은 얘가 다시 i가 6일 때 이 조건문을 보니까 6은 5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 조건은 더 이상 성사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반복문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i가 계속 지금 i라는 변수가 계속 더해지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계속 더해지다가 다섯 마리 프린트 붕어빵 5마리 출력하고 i에다가 1을 더하면은 i가 6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서 이 조건문을 보니까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이제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while문 안에 이렇게 뭔가 조건문을 빠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정한 장치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브레이크라는 또 장치를 통해서도 강제적으로 그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while이 지금 true예요. 그래서 항상 참이니까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속 실행하게 되는 반복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break라는 조건이 있고 이 break라는 조건은 언제 달성하게 되느냐 이 coke라는 변수가 0과 같을 때 이 break라는 조건에 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coke가 지금 일단은 초기 상태가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coke가 5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또 어딘가에 마련돼 있어야겠죠. 브레이크에 도달하려면은. 안 그러면은 얘가 영영 브레이크를 못 보니까요. 그래서 이 코크가 0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어디에 있냐고 보니까 지금 위에 보면은 코크가 이 프린트 콜라를 줍니다를 할 때마다 코크에서 하나씩 뺀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지금 코크가 계속 하나씩 이 일씩 차감이 되고 얘가 그러면은 0이 도달했을 때에는 콜라가 다 떨어지는 거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반복문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에서 나오는 뭐 브레이크라는 조건이나 아니면은 애초에 뭐 특정한 이런 조건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while문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한 루프 그러한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 속에 갇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나 그런 조건들을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듈 중에서도 이제 판다스라는 모듈 라이브러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라이브러리는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미리 다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둔 이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패키지들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미 만들어 두신 다양한 좋은 함수들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그러한 패키지들을 일단 불러와야 되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 불러올 때는 이 impor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얘를 통해서 이 랜덤이라는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왔습니다.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저희가 그대로 별도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주성문이 달려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랜덤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쪽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울 모듈은 일단 랜덤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울 모듈은 이제 판다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앞으로 내일이랑 그리고 내일 이후에는 저희가 텍스트 분석을 할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정리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라이브러리고요. 판다스를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임포트 판다스를 하고요. 판다스 안에 있는 우리가 함수들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랜덤을 썼던 랜덤 예시처럼 랜덤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먼저 쓰고 점을 찍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함수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다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라서 이 판다스라는 6글자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2글자로 앞으로 줄여서 부르겠다라는 의미로 aspd라는 이제 명령어를 추가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를 우리가 앞으로 pd로 줄여서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이 줄여 부르는 요 명칭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pd를 썼는데 얘를 그냥 p로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da로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pd라고 굳이 이렇게 줄여서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따르면은 우리가 다른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랑 협업을 할 때 그 코드를 볼 때 좀 더 쉽게 우리가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판다스를 P로 줄여서 쓰고 누구는 판다스를 뭐 DA로 줄여서 쓰고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판다스를 PD로 통용해서 쓰자라고 한번 정해두면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에도 PD는 판다스겠구나 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이제 이름 정하는 규칙들을 우리가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판다스는 일반적으로 PD로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pd. 뭐 함수명, pd. 함수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아주 또 대표적인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요.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들이었고요. 판다스에서는 또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엑셀 형태의 행과 열, 2차원의 배열을 가진 데이터 구조, 데이터 자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시리즈는 행은 이제 하나의 열만 있고 행이 여러 개인 이제 1차원적인 구조가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는 이제 하나의 열만 있고요. 다양한 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 때에는 먼저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딕셔너리를 판다스 시리즈라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얘가 시리즈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단 판다스를 안 불러와서 저런 에러가 뜨는데 얘를 실행을 시켜서 판다스를 먼저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얘가 지금 기존에는 이제 딕셔너리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시리즈로 바뀌니까 뭔가 출력되는 형식도 좀 뭔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리즈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에 키 값과 밸류 값이 있던 것처럼 시리즈 값에는 인덱스 값과 밸류 값이 있습니다. 자, 인덱스 값이 어떻게 보면 키 값과 똑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요 스코어 sr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index라는 속성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존재하는 인덱스들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소가루가 함께 있는 요런, 이제 문법을,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고 하고요. 소가루가 없는 경우면은 얘는 속성, attribut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점 뒤에 뭔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루까지 있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저희가 계속 배워왔던 메서드인 거고요. 만약에 소가루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attribute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values라는 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리즈 안에 있는 요 value 값들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는 열은 한 개고 행은 여러 개죠. 근데 이 열들을 계속 여러 개를 이제 이어 붙이면은 그때는 이제 다양한 행과 여러 개의 열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열과 이렇게 2개 이상의 행을 지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은 우리가 딕셔너리로 시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드는데 먼저 키 값을 정하고요. value 값에는 이제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각각 하나의 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과 값을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키 값이 이제 컬럼으로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열에 있는 데이터들 A1이라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 A2라는 열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열 이름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행 이름 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또는 인덱스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덱스랑 열 이름, 컬럼 네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 있는 요 밸류 값, 요 밸류 값들도 우리가 이 특정 밸류 값에만 접근을 해서 또는 뭐 전체 이 열에 해당하는 밸류 값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예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덱스랑 컬럼 네임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명시하는 법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는 옵션에다가 명시하시고 컬럼즈라는 옵션에다가 명시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일단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속성을 먼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구축된 후에 이제 인덱스라는 속성에 철수 영위가 있고 컬럼즈라는 속성에 나이 성별 학교가 있죠. 그러면은 이 속성에 바로 새로운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 행 이름과 열 이름을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또 rena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또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columns라는 옵션에다가 age 기존에 있던 요 컬럼은 나이로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요 gender라는 컬럼은 성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컬론을 기준으로 그 쌍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했을 때 결과값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inplace라는 옵션을 이제 true로 준다라는 이런 또 특징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nplace 뒷부분에 inplace는 true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은 얘가 변경을 해서 저장까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해주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각각의 그 행별로 이런 식으로 초기 데이터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어 두고요. 행별로 뭔가 삭제하는 또는 열별로 뭔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 과정을 이제 드랍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axis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행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은 열을 떨어뜨릴 것인지를 명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뭐 행과 열 삭제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axis는 1이면은 얘가 열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에서 수학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 수학이 하나 없어졌고요. 영어, 국어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영어, 국어 삭제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체육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리스트나 뭐 이제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인덱싱 하면서 접근했듯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도 우리가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코드 실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행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LOC를 하시고 대괄호를 열고 해당 행의 이름, 해당 행의 그 인덱스명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은 해당 행이 있는 전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고요. 만약에 열을 우리가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LOC를 안 쓰고 그냥 대괄호만 쓰시고 해당 열의 이름을 이렇게 A를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 열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이제 실습 코드에 다 나와 있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적인 접근 외에도 행과 열에 있는 그 좌표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특정 밸류에만 또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이 콤마를 기준으로 행 좌표와 열 좌표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OC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행 이름과 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위치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df.loc 성진 수학이라고 하면은 df가 지금 이렇게 성진 수학 요 70점 얘를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iloc를 쓰시게 되면은 얘는 그 행의 번호 그래서 얘는 지금 0, 1, 2, 2번이고 수학은 0번이죠. 열 기준으로 0, 1, 2, 3이니까 이렇게 번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은 ilo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이니까 2,0 여기겠죠. 네, 똑같이 이제 70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밸류에 접근을 하고 또 그 접근 위치를 알면은 그 위치에 또 새로운 값을 또 덮어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또 밑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습도 한번 코드 실행해 보면서 결과값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저희 토요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죠. 내일은 저희가 자연어 처리, 자연어를 텍스트 데이터를 전 처리하고 또 텍스트 분류 모델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일단 모델을 만들려면은 머신러닝 모델이 뭔지 알아야겠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토요일 오전에 교육 참석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